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사전 각본 없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 조간신문들을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정의한 그 레드라인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 기자, 어제 이제 취임 기념 기자회견장 참석 취재해 보니까 어제 이제 준비 과정에서도 이렇게 기자들이 다소 앉아 있는 모습 보이고 약간 이게 오케스트라 형태로 이렇게 좌석이 배열돼 있고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된 뭐 각본이나 뭐 사전 질문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단하고 협의를 할 때 이번에는 그런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고 질문 내용을 정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그 질의응답 진행 자체를 기자단 간사가 좀 맡아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 가장 중요한 게 봤던 형식적으로 봤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식의 그 전 내지는 그 전전 모든 정권들이 비슷하게 해왔는데 사전에 정하는 걸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방점이었던 것 같고요. 기자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나 뭐 백악관은 예로 많이 드는데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또 대통령에 대한 질문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 경우에만 해도 217명이 참석했는데 사실 한마디씩 다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손은 드는데 누구를 시키느냐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말이 없겠다. 네. 근데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뒤에 뭐 빨간 넥타이 매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대통령은 이제 답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악역을 맡았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원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질문 이제 손을 들 순간이 됐을 때 많은 기자들이 한꺼번에 손을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네. 근데 통상적이라면 217명이 전부 다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분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제 분야 질문은 경제지가 맡고 뭐 외교안보 분야는 종합지하고 그다음에 뭐 통신사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걸로 좀 나눴습니다. 그런 대신 이제 누가 질문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였고요. 그런 식의 어떤 효율성은 좀 살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자단 스스로 이렇게 약간 분야를 약간 이제 나눠 갖고 그렇게 질문을 하기로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기자회견 전에 대중음악 이제 흐른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도 좀 놀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입장하시기 전에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뭐 그 보통 이제 뭐 클래식 이런 게 나오는 게 보통인데 가요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나중에 저도 안 겁니다만 제목이 뭐 걱정 말아요 그대였다고들 하는데 사실 어제 걱정을 제일 많이 한 건 윤영찬 수석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계속 멘트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막 뭐 각본 없이 진행되면 어저께 얘기하시는데 뭐 긴장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도 대충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갖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대통령도 상대적으로 좀 긴장을 하셨을 거고요. 근데 답변이나 이런 거는 뭐 그에 준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중간에 멈추거나 이런 거 없이 쭉 다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화면을 보니까 대통령 앞에 이렇게 이제 종이들이 있고 이제 메모를 하고 그런 걸 봐서는 좀 사전에 뭔가 좀 공부를 할까요? 학습을 좀 이제 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해서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네, 그렇죠. 그 전날도 이제 일정 같은 거 다 많이 안 잡고 그런 쪽에 많이 준비를 하셨다라고 제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기자회견하는 게 서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눈높이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앉은 것도 있고 또 그 좀 답변을 편하게 이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뭐 그런 취지도 좀 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님 어제 이제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꼭 특정 정부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자들이 사전에 뭐 이렇게 각본 없이 질문을 던지는 청와대 기자회견을 보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당연한 건데도. 당연한 건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참 답답해했던 게 왜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밝히지 못하나. 지난 정부만 해도 주로 사과도 있었고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 그런데 주로 이 생방송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녹화더라. 또 이제 한 번은 그랬어요. 격의 없이 질문을 다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나리오가 있었다. 나중에 시나리오가 유출돼서 또 시끌시끌했었죠. 그때 우리가 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보면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우리 대통령들은 왜 저렇게 말 잘하는 분이 없나. 네. 뭐 이런 좀 상대적 자괴감도 또 국민들이 암암리에 느끼고 했는데 어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서야 국민 눈높이에 좀 맞는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직접 소통이 시작됐다. 네. 제목이 우선 전 감명 깊었어요.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예. 기자들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거죠. 언론이. 언론이 주로 그동안은 좀 권력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도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뭐 이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묻고 네. 또 이제 어떤 기자 전 요거 굉장히 진솔해서 좋았는데 대통령은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떨립니다. 저도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보긴 했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이제 시종일관 진지하고 진솔했다고 느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솔직하게 달변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하나마다 처음에 이렇게 한숨도 쉬시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풀어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시원시원하지 않은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마나 그 각본에 의한 기자회견에 우리 국민들이 익숙했냐면 제가 어제 점심 때 기자님들하고 우리 그 미팅이 있었거든요. 이제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하여 경제 문제나 평가했었죠. 민생 분야에서는 높은 지지율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뭐 이런 네. 토론을 앞두고 기자님들이 먼저 오셨길래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기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완전히 각본이 없겠어요. 최소한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요지 정도는 전달됐을 거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네네. 오늘 남승무 기자님 설명이나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보니까 실제 그런 일체 사전 교통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게 맞잖아요. 우리 남 기자님이 질문했을 때 남 기자님 개인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현재 사회적 쟁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반드시 물을 걸 기자님들이 대신해서 물었다는 점에서 네네. 진짜 기장이 됐고 또 그렇게 여러 각본 없이 물었을 때 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솔직하게 생생히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자격은 되는 건지 또는 방향이 맞는지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 각본을 쫙 해가지고 대통령 답변을 이미 짜놓고 왔다. 미리 몰래. 그러면 그건 국민을 속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국민들한테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만 강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도 어제 보면서 비교적 최근에 쟁점이 되는 부분들 뭐 남북 관계에서 부동산 문제, 증세 문제, 서민 경제 문제가 다 나오는 거 보면서 그래도 정말 기자회견단 기자회견이었구나. 신문방송학과 교수님들 바빠지겠다 싶더니 다 신문방과 네. 교수님들이 평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 근접한. 네. 기자회견. 청취자 7536님께서는 이제 보여주는 이 소통의 마음은 충분한데 1시간이라는 이제 소통의 시간이 정말 짧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을 보내셨는데 실제로 이제 기자가 200명이 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한다는 건 좀 시간이 좀 짧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전에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예.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짧다는 예.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어제도 15명밖에 질문을 못 했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부 사람들이 역시나 좀 예전에 각본을 갖고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실망을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에 사람이 많은데 네. 내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더 물어보고 싶지만 뭐 200명 넘는 사람들 중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게 국가적인 자산이라는 측면도 있는데 계속 뭐 기자회견만 하자 그럴 수도 없는 것도 있지만 네. 그 시간 내에 모든 걸 묻기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딱 단답식으로 끝나버리니까 뭔가 더 이슈가 진행이 안 되는 느낌이 들 수밖에 그러면 없죠. 좀 아쉬운 부분이었네요. 아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백악관에서는 실제 추가 질문하고 기자하고 대통령하고 논쟁하는 것도 매번 화제가 되잖아요. 네. 최소한 아무리 기다린 분이 있어도 한 번은 더 추가 질문하는 정도는 우리가 관행적으로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60분 너무 작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에도 3, 40분은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네. 작은 시민단체에서 해도 기자님들하고 현안 하나. 예를 들면 살충제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대통령에게 여쭐 수도 있고 심지어 따져 물을 것도 있잖아요. 기자님들이. 그래서 90분 이상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례적으로 하고 큰일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저는 국민적 알 권리나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언론의 자유 또는 언론의
그 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건 저희 시민단체도 항상 그 주창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 것이 지금 요즘에 이제 청와대가 하는 행사들 보면 이제 국민 좀 감성하고 이렇게 눈높이에 맞춘 형식의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도 이제 탁현민 행정관이 주관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어째 실제로 어제 화면에 좀 준비하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봤고요. 네. 네.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네. 용어는 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네. 이 탁 행정관은 일개 선임 행정관이잖아요. 네. 주관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주관은 아니죠. 주관이야 네. 당연히 청와대가 하는 것이고 국민소통실에서 하는 것인데 아마 네. 행사에 대한 지원을 당연히 행정관이 하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군요. 들어요. 자, 이제 각 주제들을 뭐 좀 간략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빨리 가네요.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 중에 가장 오늘 이제 조간신문들이 주목한 것은 역시 이제 레드라인의 개념 정의인데요. 한번 이제 얘기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그렇게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경제적 제재 조치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된 것이긴 하지만은 뭐 대통령이 일단 뭐 대한민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의 뭐 군사적 충돌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거는 뭐 바람직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레드라인의 정의 규정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은 레드라인을 이렇게 규정할 경우에 만약에 진짜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상황이 올 경우에 기존과 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부담이 된다 이런 지적이 이제 오늘 뭐 신문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호성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예. 있습니다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북한이 그런 ICBM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준이 되면 국제사회 전체가 이미 그거는 뭐 레드라인이라고 암묵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로 봐야 할 거고요. 근데 다만 그걸 대통령이 확인을 해줬다라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우리 정부에서 얘기할 때 ICBM 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여지를 남기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그거를 규정했다 안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 전체가 받아들이는 게 핵탄두 탑재 ICBM을 갖고 있다고 이미 돼버리면 네. 사실은 그거는 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뭐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반박이 나왔지만은 이제 외교부도 어제 또 브리핑을 하고 추가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엄중성 그리고 시급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레드라인을 넘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플랜이나 보관까지 완성이 된 것이냐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하신 그대로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어놓은 상태인데 최영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본 입장입니다. 사실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네. 국방부 분의 수장인데 이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어요. 이 레드라인이 뭐냐 도대체.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방장관이 수사적인 표현일 뿐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그때는 또 레드라인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언급하느냐라고도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화성 14형 1차 발사 때 이 대통령의 표현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네. 2차 발사 때는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모호하다고 또 비판과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명확해진 게 그럼 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는 시점이 언제냐. 빠르게는 6개월 보는 전문가도 있고 길게는 2, 3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이제 전문가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어느 시점이 그러면은 이제 이 핵무기를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인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는 네. 대통령이 가장 좀 상식적인 선에 정의를 어제 내려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전 없을 네.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이 우리의 전략적 대응의 문제가 남겠죠. 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었던 게 이제 북한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건데 이것 역시 뭐 기자가 이제 질문하니까 원칙적인 뭐 생각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실제로 좀 구체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근데 큰 틀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예.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특사 파견은 안 한다. 뭔가 남북 관계든지 아니면은 북핵 문제 해결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네. 파견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처럼 도발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화 여건이 갖춰지면이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그 흔히 말하는 보여주기식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이제 남승모 기자가 직접 질문하는 걸 봤는데 통합정부 공약을 이제 대선 당시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통합정부로 보고 있는 건지 앞으로 그러면 통합정부를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갈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예, 그 사실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있던 기구가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체로 인사 때 사람들이 고려했던 거는 야당 인사의 입각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어떤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에 높고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는 안 보인다. 그런데 혹시나 앞으로 있을 수 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고요. 네. 대통령의 생각은 지금 정부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최고 수준의 탕평 인사라고 자평을 하셨다고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양 실장이죠. 비서실장이 박원순 캠프 출신이고요. 그리고 정책실장은 안철수 후보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이미 탕평은 어느 정도 이뤘고 지역적으로도 이제 영호남을 아우르는 인사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어떤 탕평 인사라고 자평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일종의 100일 문재인 정부의 평가 부분에서 가장 이제 좀 그냥 잘 못했던 점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이 인사하고 네. 이제 그 야권의 이제 공세도 있었지만 그 협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주목이 됐던 것 같아요. 인사 난맥이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장관 후보 낙마자도 나왔고 또 이제 저 대통령께서 이제 이 대선 후보 시절에 엄명했던 인사 5대 원칙 거기에 위배되는 경우. 그래서 강경화 장관 뭐 임명되고 전 참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인사청문회 때는 좀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또 이 야권 인사들은 대국민 사과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잘했다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특히 이 대목이 좀 여야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선 끝난 직후에는 연정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 세간에는 우리 술자리에서 네. 자 그럼 이제 다 대화합하고 국무총리 안철수 경제부총리 유승민 노동부 장관 네. 심상정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얘기 이게 있었죠. 연정인데 이거는 개인이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다당 구도를 보면 그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남 기자님 말씀 주셨지만 각 어찌 보면 경쟁 진영 캠프의 주요 인사들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폭은 국민 기대보다는 좀 협소하지만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친노 친문 인사 혹은 과거 참여정부의 인사만 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애둘러 하신 거 아닌가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 그렇다 치더라도 네. 바른정당이나 정의당으로부터 좀 더 추천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여권 일각에서도 실제 유승민, 심상정 그분들은 후보자로 이렇게 물색을 했다라는 분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이건 당대당 그렇죠. 예,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당 입장에서는 지금 곤란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렇게 또 있는데 노력을 했는데 안 된 부분은 네.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뭐 잘해왔고 문재인 정부 100일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고 정부 출범도 늦어졌잖아요. 사실 당선 이후에도.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심사단체에서도 잘했다 응원한다 굉장히 이제 비판 칭찬 인색한다는 저희가 지적을 받는데 심사는 그런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인사나 이런 통합정부에서는 실제 약속이나 포부보다 좀 못 미치는 부분들은
그래 대통령께서 일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왜냐하면 정부라는 게 더 잘하기 위해서도 성찰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점은 저는 오히려 좀 아쉬움도 있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딱 100일째가 됐던 거죠. 17일이.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 정치권이나 이렇게 언론의 평가는 지난 100일이 뭔가 좀 국가가 왜 필요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방향성,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대단히 좀 성공적이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은 아까 역시 이제 말씀한 뭐 인사나 협치 문제에서는 좀 낮은 점수가 나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같아요. 그럼 남순모 기자도 뭐 100일 동안 이제 청와대에서 함께 취재를 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반응은 어떻게 좀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떤 기사가 나오고 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죠. 뭐 삼철 이른바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뭐 자의반 타의반에서 다 안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하여튼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인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사 발표나 이런 거 할 때 저희들이 보기에는 뭐 늘 검증 갖고 문제 제기가 되고 하긴 하지만 정권 입장에서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실제 발표가 상당 부분 늦어지고 그게 장관급뿐만 아니라 차관 이하 이하급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뭐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선을 긋지 않고 여기까지가 최선이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뭔가를 좀 더 잘 해보겠다라는 의지천명 같은 거는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은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 부분이 제가 추가 질문이 됐다면 해보고 싶었던 질문이 그런 부분인데요. 인사 5대 원칙을 얘기를 했고 근데 그게 시간이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못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근데 국회는 특성상 빨리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사는 계속 해야 되는데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간은 시간이 없었지만 이미 100일이 지났고 그다음에 국정인수위에서 이미 안을 어느 정도 제출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청와대는 앞으로 남은 인사는 내부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갖고 있냐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뭐 시간이 없었죠. 저도 한 말씀 보태자면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많이 뭐 청와대라든지 내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간 거 맞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근데 시민사회단 출신들이 평소에 활동할 때 당파성이나 정파성이 굉장히 없거나 그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통합한 요소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로 뭐 야당 골고루 지냈거나 심지어는 당시에 뭐 새누리당 인사들하고도 일부 교분이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간 건 맞거든요. 네. 그런 면 좀 평가해줘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하나 하기란 건 그겁니다. 그 인사 검증을 꼼꼼히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민사회단체 출신들이 뭐 심지어 행정관, 비서관, 뭐 차관 이렇게 할 때 그 청와대 쪽 인사들이 시민단체 곳곳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네. 평판이 어떠냐 문제는 없냐라는 뭐 그러니까 이미 그 경찰이나 국정원 쪽에서 옛날부터 준비하고 그런 인사 자료들 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주변 조사까지 상당히 꼼꼼히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은 있었구나. 우리가 평가해 줄 건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대통령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또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은 더 강력한 대책도 일단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오늘 당장 그게 뭐냐 이런 걸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이제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미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일단 설명하면서 당장의 추가 증세는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짚어보면은 사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야권의 공세가 심하고 뭐 국가적으로도 약간 찬반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한다. 탈원전이라고 해서 당장 원전을 다 폐쇄하는 게 아니다. 그게 우리는 굉장히 천천히 서유럽 국가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저런 데는 굉장히 시간을 짧게 잡고 탈원전 정책을 가져가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는 게 대통령의 대체적인 설명이었고요. 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은 뭐냐면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였으면 굳이 고리 원전 1호기 폐쇄 때 탈원전부터 선언하고 이렇게 가니까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공약 사항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를 구성하고 그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그게 이미 다 결론 내리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근데 탈원전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어서 네. 방향을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든 원전을 중단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가동 중인 건 다 가동해서 몇십 년은 전력 수요에 문제가 없게 하되 너무 낡아서 영화 판도라 같은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이미 지역 주민들이 폐쇄를 요구하고 있는 데는 네. 꼼꼼히 검증해서 폐쇄를 하되 그다음에 새로 짓는 것 중에도 일부 매몰 비용이 하더라도 굳이 그걸 앞으로 더 짓고 유지하는 비용이 더 든다면 이런 거니까 이건 환경단체들은 뭐 다 쌍수를 두고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자, 됩니다. 청취자 5949님께서는 그 국민들이 열망하던 대통령이 이렇게 가깝게 있었는데 그동안 왜 그토록 거부하고 찾지를 못했을까 하는 의견을 보내셨고 정순남님께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전 정권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검색어의 등장이 그 때문이 아닐까요 하는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좀 상대적 자괴감도 또 국민들이 암암리에 느끼고 했는데 어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서야 국민 눈높이에 좀 맞는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직접 소통이 시작됐다. 네. 제목이 우선 전 감명 깊었어요.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 예. 기자들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거죠. 언론이 주로 그동안은 좀 권력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의구심도 있었는데 어제는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뭐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묻고 네. 또 이제 어떤 기자 전 요거 굉장히 진솔해서 좋았는데 대통령은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떨립니다. 저도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보긴 했는데 대통령의 답변은 이제 시종일관 진지하고 진솔했다고 느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솔직하게 달변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하나마다 처음에 이렇게 한숨도 쉬시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풀어냈는데 그런 모습이 좀 시원시원하지 않은 국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마나 그 각본에 의한 기자회견에 우리 국민들이 익숙했냐면 제가 어제 점심 때 기자님들하고 우리 그 미팅이 있었거든요. 이제 참여연대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하여 경제 문제나 평가했었죠. 민생 분야에서는 높은 지지율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뭐 이런 토론을 앞두고 기자님들이 먼저 오셨길래 이야기하는데 거기서도 기자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설마 완전히 각본이 없겠어요. 최소한 어떤 질문을 할 거라는 요지 정도는 전달됐을 거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가? 아닌 것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말이 없겠다. 네. 근데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뒤에 뭐 빨간 넥타이 매신 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대통령은 이제 답변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결국 이제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이 네. 악역을 맡았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한 원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질문 이제 손을 들 순간이 됐을 때 많은 기자들이 한꺼번에 손을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네. 근데 통상적이라면 217명이 전부 다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았거든요. 네, 그건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 분야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고르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제 분야 질문은 경제지가 맞고 네. 뭐 외교안보 분야는 종합지하고 그다음에 뭐 통신사 이런 네. 데서 이제 하는 걸로 좀 나눴습니다. 그런 대신 이제 누가 질문을 받을지는 말보다 알 수 없는 거였고요. 그런 식의 어떤 효율성은 좀 살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자단 스스로 이렇게 약간 분야를 약간 이제 나눠 갖고 그렇게 질문을 하기로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자회견 전에 대중음악 이제 흐른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도 좀 놀랐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입장하시기 전에 이제 앉아서 기다리는데 뭐 그 보통 이제 뭐 클래식 이런 게 나오는 게 보통인데 가요가 나오더라고요. 네. 뭐 나중에 저도 안 겁니다만 제목이 뭐 걱정 말아요 그대였다고들 하는데 사실 어제 걱정을 제일 많이 한 건 윤영찬 수석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계속 멘트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막 뭐 각본 없이 진행되면 어저께 얘기하시는데 네. 뭐 긴장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죠. 대통령도 대충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갖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네. 그런 게 없었으니까 대통령도 상대적으로 좀 긴장을 하셨을 거고요. 근데 네. 답변이나 이런 거는 뭐 그에 준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이게 중간에 멈추거나 이런 거 없이 쭉 다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제 화면을 보니까 대통령 앞에 이렇게 이제 종이들이 있고 이제 메모를 하고 그런 걸 봐서는 좀 사전에 뭔가 좀 공부를 할까요? 학습을 좀 이제 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해서 좀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네, 그렇죠. 그 전날도 이제 일정 네. 같은 거 다 많이 안 잡고 그런 쪽에 많이 준비를 하셨다라고 제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기자회견하는 게 서서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눈높이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앉은 것도 있고 또 그 좀 답변을 편하게 이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뭐 그런 취지도 좀 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어제 이제 사실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꼭 특정 정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자들이 사전에 뭐 이렇게 각본 없이 질문을 던지는 청와대 네. 기자회견을 보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당연한 건데도. 당연한 네. 건데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참 답답해했던 게 왜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직설적으로 국민을 향해서 밝히지 못하나. 지난 정부만 해도 주로 이 사과도 있었고 대국민 담화도 있었고 그런데 주로 이 생방송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녹화더라. 네. 또 이제 한 번은 그랬어요. 격의 없이 질문을 다 받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나리오가 있었다. 나중에 시나리오가 유출돼서 또 네. 시끌시끌했었죠. 그때 우리가 이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를 보면서 미국의 대통령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우리 대통령들은 왜 저렇게 말 잘하는 분이 없나. 네. 뭐 이런 같은데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고 말했어요. 근데 네네. 오늘 남승무 기자님 설명이나 저도 이제 오기 전에 보니까 실제 그런 일체 사전 교통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게 맞잖아요. 우리 남 기자님이 질문했을 때 남 기자님 개인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현재 사회적 쟁점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반드시 물을 걸 기자님들이 대신해서 물었다는 점에서 네네. 진짜 기자회견이 됐고 또 그렇게 여러 각본 없이 물었을 때 그 대통령의 생각이 가장 솔직하게 생생히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자격은 되는 건지 또는 방향이 맞는지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네. 각본을 쫙 해가지고 대통령이 답변을 이미 짜놓고 왔다. 미리 몰래. 그러면 그건 국민을 속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또 국민들한테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의도적으로 어떤 부분만 강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저도 어제 보면서 비교적 최근에 쟁점이 되는 부분들 뭐 남북 관계에서 부동산 문제, 증세 문제, 서민 경제 문제가 다 나오는 거 보면서 그래도 정말 기자회견단 기자회견이었구나. 신문방송학과 교수님들 바빠지겠다 싶더니 다 신문방과 네. 교수님들이 평가를 많이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 근접한. 네. 기자회견이니까. 청취자 7536님께서는 이제 보여주는 이 소통의 마음은 충분한데 1시간이라는 이제 소통의 시간이 정말 짧지 않았나 하는 좀 아쉬움을 보내셨는데 실제로 이제 기자가 200명이 넘기 때문에 1시간 정도 한다는 건 좀 시간이 좀 짧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사전에 뭐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네.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짧다는 네.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근데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사전 각본 없이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외교, 안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당장 오늘 조간신문들을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정의한 그 레드라인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 기자, 어제 이제 취임 기념 기자회견장 참석 취재해 보니까 어제 이제 준비 과정에서도 이렇게 기자들이 이제 다소 앉아 있는 모습 보이고 약간 이게 오케스트라 형태로 이렇게 좌석이 예. 또 배열돼 있고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준비된 뭐 각본이나 뭐 사전 질문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단하고 협의를 할 때 이번에는 그런 사전에 질문자를 정하고 질문 내용을 정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그 질의응답 진행 자체를 기자단 간사가 좀 맡아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 청와대 쪽에 가장 중요한 게 봤던 형식적으로 봤던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식의 그 전 내지는 그 전전 모든 정권들이 비슷하게 해왔는데 네. 사전에 정하는 걸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방점이었던 것 같고요. 네. 기자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특히나 뭐 네. 백악관은 예로 많이 드는데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접촉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또 대통령에 대한 질문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 경우에만 해도 217명이 참석했는데 사실 한 마디씩 다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손은 드는데 누구를 시키느냐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